이 집에서 나가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조금만 더 눈치껏 있어주면 좋겠어. 숙모의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숨 쉬는 소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도 따뜻한 행운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3살 때부터 저를 키워주신 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기억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출산 후유증으로 제가 2돌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셨지만 저를 바라볼 때만큼은 항상 웃으셨습니다. 서하야, 너는 할미 보물이야.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시장에서 일하셨고 저는 학교가 끝나면 집에서 혼자 숙제를 하고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TV를 보고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3일을 버티시다가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은 채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16살 생일을 2달 앞둔 어느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친척들이 몇 명 왔지만 대부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혼자 사셨고 저를 키우는데 모든 걸 쏟으셨기 때문에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살던 월세집은 계약이 끝나가고 있었고 할머니의 통장에는 장례비를 쓰고 나니 거의 남은 게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누가 저를 맡을 것인가?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마치 물건처럼 품평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6의 말을 누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결국 아버지의 남동생, 그러니까 제 삼촌이 마지못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당분간 지내라. 당분간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삼촌 집은 제가 살던 곳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삼촌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과장이었고 숙모는 학원 강사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사촌 동생 준혁이와 초등학교 5학년인 사촌 동생 민지가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4인 가족의 집에 저는 갑자기 끼어든 이방인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삼촌은 짧게 인사를 하고는 바로 서재로 들어가 버렸고 숙모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방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민지의 방이었습니다. 민지는 당분간 준혁이 방에서 함께 지내고 저는 민지 방을 쓰라고 했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민지의 인형들과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가방을 내려놓고 최대한 작아지려 노력했습니다. 밥은 같이 먹으면 되고 학교는 전학수속 밟아야 하는데 며칠 좀 걸릴 거야. 숙모는 그렇게 말하고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이럴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서하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안 계십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첫 일주일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삼촌 가족들은 저를 대하는데 조심스러워했고 저 역시 최대한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화장실에 가서 씻고 밥은 식구들이 다 먹고 난 후에 남은 걸 먹었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했고 제 방 청소도 당연히 제가 했습니다. 가능한 한패를 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숙모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냐고 물어보시던 분이 나중에는 제가 거실에 있으면 불편한 듯 눈길을 피하셨습니다. 삼촌은 원래 말이 없으신 분이었지만 저를 보는 시선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준혁이와 민지는 처음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제 존재 자체가 이 집의 균형을 깨트리고 있다는 걸 느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다가 삼촌 부부가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있을 건데? 한 달, 두 달, 1년, 대학 갈 때까지. 숙모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짜증 섞인 톤이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겠어. 형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맡을 수밖에. 삼촌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당신 형이 낳은 애잖아. 근데 왜 우리가? 애들 교육비도 빠듯한데 입 하나 더 먹이는 게 얼마나 부담인지 알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래도 형 자식인데 내가 안 맡으면 누가 맡겠어? 그럼 당신이 책임져. 나는 모르겠어. 우리 애들한테도 피해가 가고 있다고. 민지가 자기 방 뺏겨서 얼마나 불만인지 알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서 울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 목소리는, 제 감정은, 제 슬픔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전학은 한 달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새 학교는 낯설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전학을 온 학생은 저뿐이었습니다. 반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봤지만 곧 무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게 편했습니다. 관심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투명하게 학교를 다니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방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친구를 사귀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귈 수 없었습니다. 친구를 집에 초대할 수도 없었고 친구 집에 놀러갈 여유도 없었습니다. 제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숙모는 점점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서하야, 샤워 좀 짧게 해. 물감 많이 나와. 서하야, 전기 아껴 써. 방에서 불 켜놓고 나오지 마. 밥 먹을 때 반찬 좀 적게 먹어. 애들 먹을 거 남겨놔야지.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꽂혔지만 저는 네, 죄송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사과하고 조심하고 최대한 작아지는 것. 2개월째 되던 어느 주말, 삼촌 가족은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저를 빼고 계획된 외출이었습니다. 서하는 집에서 쉬고 있어. 라는 말과 함께 내 식구는 웃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들이 나가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삼촌이 민지를 업고 숙모가 준혁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완벽한 가족 그림 같았습니다. 저는 그 그림에 끼어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진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리웠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따뜻했던 그 집이 그리웠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할머니의 손길이, 할머니의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왜 저를 두고 가셨냐고, 저 혼자 어떻게 살라고 하셨냐고 할머니에게 원망 섞인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우는 것도 잠시,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삼촌 집에 계속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집은 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짐이었고 부담이었고 없어졌으면 하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미성년자 자립 고등학생 혼자 살기 보호자 없는 청소년 지원.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미성년자는 혼자 집을 구할 수 없었고 일을 하는 것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정부 지원은 있었지만 신청 과정이 복잡했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16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노트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성인이 될 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2년 반 그 시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최대한 조용히 지내면서 동시에 제 미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에 가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으고 20살이 되면 독립하는 것. 그것이 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학교에서 돌아온 저는 숙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숙모,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요. 숙모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아르바이트? 왜? 제 용돈이랑 나중에 필요한 돈을 제가 벌고 싶어서요. 삼촌 숙모께 폐를 덜 끼치고 싶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숙모는 제 얼굴을 빤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단, 공부에 지장 없는 선에서.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숙모의 표정에서 안도의 기색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돈을 벌겠다는 말에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주말마다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은 높지 않았지만 제 손으로 처음 버는 돈이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그 돈을 모아서 언젠가 독립할 수 있을 거라는, 이 집을 나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하지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제 생활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평일에는 학교를 다니고 주말에는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친구들이 주말에 놀러 가자고 해도 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친구가 없었으니 그런 제한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학교와 집과 카페를 오가는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3개월째 되던 날 숙모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서하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머릿속으로 최근 며칠을 되돌아봤습니다. 숙모는 제 방 의자에 앉았고 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조금만 더 눈치껏 있어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아니야. 근데 너도 알잖아. 여긴 내 집이 아니잖아. 우리 가족한테 피해 안 가게 조금만 더 조심해줘. 네, 죄송해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숙모는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치껏 있으라고, 더 조심하라고. 이미 충분히 작아져 있는데 얼마나 더 작아져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3개월 사이에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16살 소녀가 아니라 삶에 지친 어른 같았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고통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앞으로 제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4개월째 삼촌이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삼촌은 안경을 고쳤으며 제게 의자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하야, 내 할머니 보험금이랑 정부 지원금 처리가 다 끝났다. 삼촌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딱딱했습니다. 보험금이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에게 보험이 있었다는 것도 정부 지원금이 나온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장례식 때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응. 할머니가 가입하신 보험이 있었어. 사망보험금이 나왔고 내가 미성년자니까 유족 지원금도 나왔어. 합쳐서 한 3천만 원 정도 돼. 3천만 원. 제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보험을 들어두셨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할머니는 당신 것 하나 제대로 사지 못하시면서 저를 위해 그렇게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그 돈은 제가 받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내가 받는 게 맞지. 근데 내가 미성년자니까 법정 대리인이 관리해야 해. 내가 지금까지 내 후견인 역할을 했으니까 그 돈은 4명의 통장에 보관하고 있어. 삼촌은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확인서에 사인만 하면 돼.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관리하다가 20살 되면 내 명의로 다시 옮길 거야.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16세 제가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삼촌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사인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촌. 응. 할머니가 잘 준비해 두셨네. 삼촌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 표정이 묘하게 어두워 보였지만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셨다는 게 그게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삼촌과 숙모는 밤마다 서재에서 문을 닫고 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가 새어나왔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숙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숙모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하야, 너 이제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제 돈도 있고 하니까. 너도 불편하잖아. 여기서 눈치 보면서 사는 것보다 내가 독립해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숙모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이제 나가라는 것. 근데 저 아직 미성년자인데요. 그건 알아. 근데 요즘은 미성년자도 보호자 동의 받으면 원룸 계약할 수 있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그리고 내 돈으로 생활비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천만 원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주일 만에 집에서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삼촌 생각도 같으세요? 당연하지. 우리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한 거야. 너도 우리 집에서 불편했잖아. 이게 너한테도 좋은 거야, 서하야. 좋은 거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이 집은 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땐 마지못해 받아줬지만 이제 제게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 부담을 덜고 싶어진 거였습니다. 며칠 안에 집 알아봐서 나갈 수 있지? 네. 제 대답은 작았습니다. 숙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갈 곳이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갈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삼촌이 직접 부동산에 데려갔습니다. 학교 근처로 구해주는 게 좋겠지. 작아도 괜찮고. 부동산 아저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삼촌에게 물었습니다. 미성년자 계약이요? 보호자 동의서랑 인감증명서 다 있으시죠? 네, 다 준비했습니다. 삼촌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저를 내보내고 싶었던 걸까요? 부동산 아저씨는 몇 군데를 보여줬습니다. 모두 오래되고 좁은 원룸들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관리비 따로. 곰팡이 냄새가 나고 벽지가 벗겨진 곳도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나마 괜찮은 편입니다. 학교에서 버스로 20분 거리고요. 삼촌은 제 의견도 묻지 않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제 보호자 자격으로. 저는 그저 옆에 서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보증금이랑 첫 달 월세, 중개 수수료 합쳐서 600만 원 정도 나가네. 여기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삼촌은 바로 제 명의 통장에서 돈을 이체했습니다. 제 돈이었지만 제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건 삼촌이 관리했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짐을 쌌습니다. 가방 하나와 캐리어 하나.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옷 몇 벌, 학용품, 할머니 사진 한 장. 삼촌 가족은 저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차에 짐을 싣고 새 집까지 데려다 줬지만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생활비는 한 달에 50만 원씩 내 통장으로 넣어줄게. 그걸로 월세랑 생활비 다 해결해야 해. 네. 아르바이트는 계속해. 용돈은 내가 알아서 벌었어. 네. 문제 생기면 연락하고. 네. 삼촌은 짐을 방 안에 내려놓고는 곧바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텅 빈 방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3평 남짓한 원룸이었습니다. 작은 침대와 책상, 옷장 하나. 작은 주방과 화장실. 창문은 있었지만 밖에는 다른 건물의 벽만 보였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였습니다. 할머니도 삼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16의 제가 이 도시에서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첫날 밤은 무서웠습니다. 낯선 집, 낯선 소리들.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 위층에서 들리는 쿵쿵거리는 소리, 밖에서 들려오는 취객의 고함.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에 갔습니다.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아무도 제가 혼자 살게 됐다는 걸 몰랐고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없었으니 말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수업을 듣고 점심을 먹고 방과 후에는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장을 보는 것부터 문제였습니다. 뭘 사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와 살 때는 할머니가 다 준비해 주셨고 삼촌 집에서는 그냥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한참을 헤매다가 라면과 계란, 김치만 사서 나왔습니다. 밥을 해먹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밥솥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햇반을 사다 먹었고 반찬은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가끔 카페에서 남은 샌드위치를 얻어 먹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돈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40만 원, 관리비 5만 원, 전기세와 수도세, 가스비, 인터넷 비용까지 합치면 한 달에 50만 원으론 부족했습니다. 식비를 아껴도 학용품을 사고 교통비를 내면 늘 모자랐습니다. 아르바이트 수입 20만 원을 보태도 빠듯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가계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단위까지 꼼꼼하게. 어디서 돈이 새는지 어떻게 아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체육복을 가져오라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집에 두고 온 저는 점심시간에 급하게 집에 다녀왔습니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현관에 쪽지가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월세 연체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늦으면 계약 해지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월세를 연체한 적이 없었습니다. 삼촌이 넣어준다고 했는데 저는 급하게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입금 내역이 없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끊겼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삼촌, 이번 달 생활비가 안 들어왔는데요. 확인 부탁드려요. 답장은 1시간 후에 왔습니다. 아, 미안. 깜빡했네. 내일 넣어줄게. 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전화를 걸었지만 삼촌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집주인 아주머니가 직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학생, 월세 언제 줄 거야? 벌써 보름이나 늦었어. 죄송해요. 제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금이 얼마야? 다음 주까지 안 들어오면 나가야 해. 알겠지? 아주머니는 화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삼촌 집에 가기로.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이 없으니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돈인데, 제가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인데 왜 주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저는 삼촌 집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아파트. 4개월 전까지 제가 살던 곳.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숙모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서하예요. 삼촌 계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삼촌은 없는데. 무슨 일이야? 생활비 이야기 좀 하려고요. 문 좀 열어주세요. 지금 불편한데. 다음에 와. 숙모, 저 정말 급해요. 월세 밀려서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또 침묵.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숙모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들어와. 저는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깨끗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준혁이와 민지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걸 보더니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삼촌이 생활비를 안 넣어주셔서요. 이번 달 월세를 못 냈어요. 생활비? 숙모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거 내 돈에서 나가는 거잖아. 삼촌한테 왜 그래? 네. 그런데 삼촌이 한 달에 50만 원씩 넣어준다고. 처음에만 그랬지. 내 돈인데 내가 관리해야지. 이제 알아서 써.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제 통장은요? 제 명의 통장 어디 있어요? 그건 삼촌이 관리하고 있어. 내가 막 쓰면 안 되니까. 성인 될 때까지 보관하는 거야. 하지만 지금 제가 살아야 하는데요. 월세도 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더 해. 내가 벌어서 내가 써. 내 나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숙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힘든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돈인데 제가 쓸 수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내 돈이지. 근데 내가 미성년자니까 보호자가 관리하는 거야. 법이 그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돈이지만 제 돈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위해 남겨주신 돈인데 제가 쓸 수 없었습니다. 근데 서하야. 숙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지 마.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어.
내가 독립했으면 독립한 대로 살아야지. 맨날 찾아와서 이러면 곤란해.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숙모는 저를 현관으로 밀어냈고 문은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의지할 곳도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도시는 너무 넓었고 저는 너무 작았습니다. 16의 아이가 혼자 살아남기에 세상은 너무 차갑고 가혹했습니다. 삼촌 집 복도에서 내려오는 길, 저는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가도 내일 모레면 쫓겨날 것이고 삼촌 집은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제 통장에는 아르바이트로 모은 1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걸로 월세를 낼 수도 새 집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 목록을 봤습니다. 삼촌, 카페 사장님, 학교 담임 선생님. 그게 전부였습니다. 친구는 없었고 연락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도시에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11월의 날씨는 추웠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습니다. 첫날 밤은 24시간 카페에서 보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구석자리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노트북을 펼친 척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글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쯤 카페 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아, 죄송해요. 자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얼른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돌아갔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은 학교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수업을 듣고 점심시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도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방과 후에는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피곤해 보인다며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끝난 밤 10시, 저는 또 갈 곳이 없었습니다. 편의점으로 가서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2,000원. 먹으면서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기계적으로 씹고 삼켰습니다. 그날 밤은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보냈습니다. 의자에 앉아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 졸았습니다. 영무원이 지나갈 때마다 깨서 일어나는 척했고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추위가 뼈 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떨면서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셋째 날 저는 학교를 빠졌습니다. 더 이상 교복을 입고 정상적인 척할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저는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쯤 배가 고팠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하나를 샀습니다. 1,500원. 뜨거운 물을 부어 먹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제 인생인가 싶었습니다. 16살. 고등학생. 홀로 컵라면을 먹으며 우는 아이. 오후에 원룸에 들렀습니다. 문 앞에 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월세 안 내시면 짐 버립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가방 하나에 들어갈 만큼만. 옷 몇 벌, 세면도구, 할머니 사진. 나머지는 두고 왔습니다. 어차피 가져갈 곳도 없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살았던 곳. 좁고 어두웠지만 그래도 제 공간이었던 곳. 이제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열쇠를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넷째 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겨울비는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저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지하철역은 경비가 심해서 오래 있을 수 없었고
편의점은 점원의 눈총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걷다가 오래된 철도 고가 아래를 발견했습니다. 도심 외곽, 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는 폐선로였습니다. 고가 밑은 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둡고 을씨년스러웠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가방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등이 구부정한 노인이었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저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가씨? 목소리는 쉬고 거칠었지만 적대적이진 않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이 어딘데 이런 데서 자고 있어? 집이 없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노인은 한참 저를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일어나. 여기는 위험해. 노인은 저를 철도 반대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판자와 천막으로 만든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노숙자의 거처였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앉아. 노인은 캠핑용 의자를 펼쳐 제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가스버너에 물을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믹스커피를 건넸습니다. 마셔. 추울 텐데. 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함이 손끝부터 전해졌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만에 누군가에게 받은 첫 번째 호의였습니다. 노인은 제 맞은편에 앉아 자기 커피를 마셨습니다. 몇 살이야? 16이요. 16. 노인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데까지 왔어?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 삼촌 집에 맡겨진 것, 보험금이 나온 후 쫓겨난 것, 생활비를 받지 못해 집을 잃은 것. 말하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게 다 내 돈인데 내가 못 쓴다는 거지. 네. 제가 미성년자라서요. 법이 그렇긴 하지.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재산을 관리하게 돼 있어. 근데 그게 원래는 아이를 보호하려는 거였는데 내 경우는 오히려 독이 됐구나. 노인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멀쩡한 사람이었어. 회사 다니고 가족 있고 집도 있었지. 근데 어느 날 회사가 부도나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 보증을 잘못 썼거든. 빚더미에 앉았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어.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 쳤어. 일자리 찾고 돈 벌고 빚 갚으려고. 근데 한번 바닥으로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기가 정말 어렵더라고. 나이 들고 집 없고 주소 없으면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어. 그렇게 10년이 흘렀어. 저는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낡은 옷.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살 수 있더라고. 힘들지만 불가능하진 않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노인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는 아직 16이야. 나처럼 되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뭘요? 청소년 쉼터라고 들어봤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출 청소년이나 보호자 없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야. 거기 가면 재워주고 밥도 주고 법률 상담도 해줘. 내 돈 문제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런 곳이 있어요? 있어. 내가 여기서 살면서 너 같은 애들 많이 봤거든. 대부분은 그냥 떠돌다가 더 나쁜 길로 빠지는데 가끔 쉼터로 간 애들은 다시 일어서더라고.
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 적힌 전화번호를 제 휴대폰에 입력해 줬습니다. 내일 아침 여기로 전화해. 상담사가 도와줄 거야. 너는 아직 어려. 도움받을 자격이 있어.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세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딸도 너 또래였거든. 마지막으로 본 게 15년 전이야.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그런가 봐. 너 같은 애를 보면 내 딸이 생각나. 노인은 일어서서 판자 뒤에서 담요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 내일 아침 되면 전화하고. 알겠지?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담요를 몸에 두르고 웅크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담요 속은 조금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하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간단한 김밥과 우유를 건넸습니다. 먹고 힘내.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 그리고 기억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세상에는 너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 포기하지 마. 저는 김밥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의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것,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아침 9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위기지원센터입니다. 여성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상담사는 천천히 기다려줬습니다. 저는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를 잃은 것, 삼촌 집에서 쫓겨난 것, 제 돈을 쓸 수 없는 것, 며칠간 거리를 떠돈 것. 서아 씨, 지금 어디 계세요? 철도 고가 밑에요. 알겠어요.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지금 바로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제게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후 상담사가 도착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서아시죠? 만나서 반가워요. 많이 힘드셨죠? 저는 대답 대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상담사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노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노인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됐어. 잘 살아.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 되고. 네. 꼭 그럴게요. 상담사의 차를 타고 쉼터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지나갔습니다. 며칠 전까지 제게 차갑고 무서웠던 도시가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가혹했지만 그 안에는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철도 밑에서 만난 노인처럼, 상담사처럼,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처럼.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머니가 저를 위해 남겨주신 것들을, 제 미래를, 제 삶을 되찾을 것입니다. 쉼터는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3층 건물의 작은 시설이었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저를 2층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주시며 천천히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서아 씨,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을 설명할게요.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해요.
서아 씨의 재산 문제와 후견인 문제를 정리해야 하거든요.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건 서아 씨 돈이에요. 다만 법적인 절차가 필요해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제 돈을 할머니가 저를 위해 남겨주신 그 돈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 그날부터 저는 쉼터에서 생활했습니다. 4인실에 배정받았습니다. 룸메이트는 모두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들이었습니다. 각자 사연이 있었지만 서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쉼터에서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이상 함께 식사, 학교나 직업 훈련 참여, 저녁 9시 귀가. 처음엔 불편했지만 규칙적인 생활이 저를 안정시켰습니다. 일주일 후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제 상황을 꼼꼼히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촌분이 후견인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셨네요.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건 권한이기도 하지만 책임이기도 해요. 서아 씨를 보호하고 생활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럼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 신청을 하고 재산 반환 청구를 할 거예요. 시간은 걸리지만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 선생님은 서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제 권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2주가 지나고 저는 철도 고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노인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쉼터에서 생활하며 안정을 찾았고 법률 지원도 받게 됐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후 4시쯤 도착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곳에 계셨습니다. 판자 앞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노인은 고개를 들더니 저를 알아보고 웃었습니다. 오, 왔구나. 많이 좋아 보이네. 네. 할아버지 덕분에 쉼터에 갈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선물을 꺼냈습니다. 따뜻한 장갑과 목도리, 그리고 도시락이었습니다. 쉼터에서 제가 만든 거예요. 받아주세요. 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받았습니다. 고맙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판자 앞에 앉게 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잘 진행되고 있어? 네. 변호사 선생님이 도와주고 계세요. 시간은 걸리지만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대요. 다행이다. 넌 아직 어리니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아야 해. 저는 가방에서 할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 할머니 사진이에요. 제가 가진 거의 유일한 할머니 사진이거든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노인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60대 중반쯤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할머니는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목에는 작은 은빛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분이 내 할머니? 네. 왜요? 혹시 아세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천천히 제게 물었습니다. 내 할머니 성함이 뭐였지? 김순자예요. 왜 그러세요?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진을 든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노인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 아버지 이름이 윤재혁이었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가 윤재혁의 아버지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윤태식이야. 내 할아버지.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전 철도 밑에서 만난 노숙자가 제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고 쉼터 전화번호를 알려준 그 노인이 제 친할아버지라니. 그럴 리가. 삼촌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노인, 아니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회사 보증 잘못 써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 가족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내가 먼저 집을 나갔어. 그게 17년 전이야. 그때 너희 아버지는 막 결혼했을 때였고 내가 태어나기 전이었어.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순자. 이 사람은 내 마누라가 아니야. 내 친할머니는 내가 집 나간 지 3년 후에 돌아가셨어. 그럼 이분은 제 외할머니예요. 엄마 쪽 어머니.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재혁이가 교통사고로 죽고 내 엄마도 돌아가시고. 그럼 이분이 너를 키운 거구나. 네. 제가 3살 때부터요. 할아버지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내가 죽은 줄 알았어. 가족들이 나를 찾지도 않았고 나도 연락하지 않았어. 부끄러웠거든. 가장으로서 실패한 내가 어떻게 가족들 앞에 서겠어.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 그러니까 내 삼촌이 내 후견인이 된 거구나. 근데 그 녀석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하다 서하야. 내가 제대로 된 할아버지였다면 내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17년 만에 만난 할아버지와 손녀.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방식으로 재회한 가족. 한참 후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 한 통 해야겠다. 누구한테요? 내 삼촌한테. 그리고 한 사람 더. 할아버지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나다. 아버지. 삼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고 당황하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 아버지? 어떻게? 살아계셨어요? 그래, 살아있어. 그리고 내가 뭘 했는지 다 알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아를 어떻게 한 거야? 내 조카를, 내 형 딸을 어떻게 그렇게 내쫓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가정법원에서 보자. 그때 모든 걸 정리할 거야.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법률구조공단입니까? 후견인 변경 신청건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쉼터 상담사와 긴 통화를 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함께 가정법원에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쉼터에서 준비해준 정장이었습니다. 수염도 깎고 머리도 정리하니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삼촌도 왔습니다. 숙모와 함께. 저를 보자 눈을 피했습니다. 재판정에서 진실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삼촌은 제 보험금 3천만 원 중 600만 원만 제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썼다고 했습니다. 저를 집에서 내보낸 것도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빠듯하고 대출 이자도 갚아야 했고,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미성년자의 재산을 횡령하고 보호 의무를 방기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삼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17년 전 가족을 떠났습니다. 부끄럽고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왔습니다. 제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하의 후견인이 되고 싶습니다. 비록 제가 가진 건 없지만 이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겠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윤태식 씨 현재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로 보입니다. 후견인으로서의 자격이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윤태식 씨의 자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주거와 취업, 그리고 서하양의 양육을 함께 돕겠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민수 씨의 후견인 자격을 박탈하고 윤태식 씨를 새로운 후견인으로 지정합니다. 윤민수 씨는 횡령한 재산 전액을 즉시 반환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십시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 나왔을 때 삼촌이 다가왔습니다. 서하야, 미안하다. 저는 삼촌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저를 받아준 사람. 하지만 결국 저를 버린 사람. 용서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해는 해요. 삼촌도 힘드셨던 거죠. 삼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하야, 이제부터 우리 함께 살자. 할아버지가 제대로 된 집 구해줄게. 할아버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7년 만에 돌아온 할아버지. 우연히 만난 노인이 제 친할아버지였다는 것. 세상에는 이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저는 쉼터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야기, 할머니와의 추억, 그리고 그동안 거리에서 보낸 시간들. 할아버지, 17년 동안 왜 가족을 찾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부끄러웠어. 가장으로서 실패한 내가 어떤 얼굴로 가족 앞에 서겠어. 그리고 차라리 내가 없는 게 가족들에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할아버지가 계셨다면 저는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면 너는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거야.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그리고 할아버지는 제게 약속했습니다. 서하야, 할아버지가 다시 일어설게. 제대로 된 집도 구하고 일도 찾을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네, 할아버지. 저는 처음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할머니가 남겨주신 돈은 단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를 향한 사랑이었고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통해 저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가혹하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기적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20살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사회복지학과 장학금을 받으며 다니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돈은 할아버지와 제가 함께 아껴 쓰며 제 학비와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쉼터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작은 건물 관리 일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작은 투룸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우리 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처음 집들이를 하던 날이 기억납니다. 할아버지와 저는 텅 빈 거실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치킨을 먹었습니다. 집에 가구도 제대로 없었고 그저 이불과 옷가지만 있었지만 그곳은 우리의 집이었습니다. 서하야, 행복하니?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3년 전 철도 고가 밑에서 떨며 밤을 보내던 제가 이제는 따뜻한 집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바빴지만 보람찼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 쉼터에서 받은 도움, 상담사 선생님들의 헌신을 보면서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1학년 여름방학, 저는 청소년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갔을 때 상담사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3년 전 저를 철도 고가에서 데려오셨던 그분이었습니다. 서아 씨 많이 컸네요. 이제는 도와주는 사람이 되러 온 거죠? 네,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돌려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은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환영해요. 서아 씨 같은 자원봉사자가 정말 필요했어요. 자원봉사는 매주 토요일마다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가출 청소년, 학대 피해자, 부모가 없는 아이들. 처음에는 아이들이 저를 경계했습니다. 낯선 어른을 믿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15살 민지라는 아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도 여기 살았어? 응, 3년 전에. 그럼 언니도 나 같았어? 저는 민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운 눈빛. 3년 전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나도 너처럼 힘들었어. 갈 곳도 없었고 혼자였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도움을 받아들였어. 너도 할 수 있어. 민지야.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민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2학년 겨울, 저는 특별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진행하는 거리 청소년 아웃리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노숙인과 가출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활동이었습니다. 교수님과 선배들 그리고 몇 명의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매주 금요일 밤 거리로 나갔습니다. 따뜻한 음료와 간식, 담요를 가지고 도심을 돌아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첫 활동 날 우리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16쯤 되어 보였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춥지 않아? 소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우리는 청소년 지원 단체야.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저는 쉼터 연락처가 적힌 카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코코아와 빵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억지로 받으라는 건 아니야.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연락하면 돼.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소녀는 아무 말 없이 카드를 쥐었습니다. 일주일 후 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소녀가 쉼터에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준 카드를 보고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쉼터로 달려갔습니다. 소녀는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작게 웃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용기 내서 전화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는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3년 전 제 손처럼. 그 소녀의 이름은 유진이었습니다. 집에서 학대를 당해 가출했고 일주일째 거리를 떠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쉼터는 유진을 받아주었고 저는 유진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매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유진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웃는 얼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언니도 나처럼 힘들었던 적 있어? 어느 날 유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16살 때. 혼자였어. 집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됐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도움을 받았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누군가와 함께라면 할 수 있더라고. 유진은 진지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너는 이미 용기를 냈잖아. 쉼터에 온 것부터가 큰 용기야.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언니가 있어서. 힘이 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3학년이 되던 봄, 저는 쉼터의 정식 직원으로 제안받았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서아 씨, 우리 센터에서 일할 생각 없어요? 아직 학생이지만 시간제로 일할 수 있어요. 졸업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서아 씨는 아이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서아 씨를 보면서 아이들이 희망을 가져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중에는 학교를 다니고 주말에는 쉼터에서 일했습니다.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와 저녁을 먹다가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서하야, 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인다. 네,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 힘든 적도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요 아이들을 보면 제 과거가 떠올라서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 제가 겪은 일들이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하야,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그 힘든 일을 겪고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다니.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 안에 그런 힘이 있었어.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 따뜻한 국, 따뜻한 집. 이 모든 게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특별한 손님을 만났습니다. 쉼터의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한참을 생각해야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삼촌이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삼촌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서하야, 삼촌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삼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삼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3년 전 일, 정말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삼촌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변명할 수 없어. 내가 한 짓은 정말 나쁜 거였어.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오히려 너를 버렸어. 삼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은 다 돌려줬어. 법원에서 판결 난 대로 전부. 그리고 이건 내 사과의 표시야. 삼촌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 할머니, 그러니까 내 외할머니의 유품이야. 내가 나간 후에 정리하다가 찾았어.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할머니의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일기를 쓰셨어요? 응, 내가 태어나고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전부 너에 대한 이야기야. 저는 일기장을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0년 6월 15일. 오늘 서하가 우리 집에 왔다. 3살밖에 안 된
작은 아이 부모를 잃고 혼자 남은 아이.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지만 최선을 다할 거다. 이 아이는 내 보물이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의 글씨가 흐려지며 번졌습니다. 고마워요. 삼촌. 저는 고개를 들어 삼촌을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아직 어려워요. 하지만 이건 정말 감사해요. 삼촌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넌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여기서 일한다며? 네,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내 할머니가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삼촌은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하야, 행복하게 살아. 삼촌도요. 삼촌이 떠나고 저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일기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할머니의 일상, 저를 키우며 느낀 기쁨과 걱정, 그리고 사랑, 모든 페이지가 저로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요즘 몸이 자꾸 안 좋다. 서아를 두고 갈 생각을 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나는 서아를 믿는다. 이 아이는 강한 아이다. 힘든 일이 와도 이겨낼 거다. 서아야, 할미는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행복하게 살아라. 할미가 항상 하늘에서 지켜볼게. 저는 일기장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돌볼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2년 후 저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꽃다발을 들고 오셨습니다. 서하야, 축하한다.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아버지 없었으면 저는 됐어. 내가 잘한 거야. 이제 어엿한 사회복지사네.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학사모를 쓴 저와 자랑스러운 표정의 할아버지. 그 사진은 우리 집 거실에 걸려 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청소년 쉼터의 정식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제 책상에는 명패가 놓였습니다. 상담사 윤서하. 그 명패를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가출한 아이, 학대당한 아이, 부모를 잃은 아이, 거리를 떠도는 아이, 모두 저와 비슷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 언젠가는 이 시간도 지나갈 거야. 그리고 너는 더 강해질 거야. 아이들은 저를 믿었습니다. 제가 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어느 겨울날 저는 또 한 번 철도 고가를 찾았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을씨년스럽고 추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6세 제가 추위에 떨며 밤을 보냈던 곳, 할아버지를 만났던 곳,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곳. 서하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난 날이요. 그래, 5년 전 오늘 할아버지는 제 옆에 섰습니다. 5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 네, 정말 많았어요. 후회하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저를 만들었어요. 지금의 제가 있게 해줬어요. 할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그래, 넌 정말 강한 아이야. 우리는 함께 그곳을 떠났습니다. 5년 전처럼 추운 겨울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25입니다. 청소년 쉼터에서 일한 지 3년째입니다. 많은 아이들을 만났고 많은 아이들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밤에 악몽을 꿉니다. 삼촌 집 복도에서 쫓겨나는 꿈, 거리를 떠도는 꿈,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떠는 꿈하지만 깨어나면 저는 따뜻한 이불 속에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옆방에 계십니다. 제가 도와준 아이들이 저를 기억합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상처가 저를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16의 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서하야, 괜찮아.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겨낼 거야. 너는 생각보다 강해.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누군가 너를 도와줄 거고 언젠가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거야. 오늘도 저는 쉼터로 출근합니다. 오늘도 누군가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희망을 찾는 아이가. 그 아이에게 저는 말할 것입니다. 괜찮아, 이제는 안전해. 우리가 도와줄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그 아이는 언젠가 저처럼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가혹하고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도 있습니다. 희망도 있습니다. 사랑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사랑했듯이,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줬듯이, 상담사 선생님들이 저를 도와줬듯이, 이제는 제가 그 사랑을 전할 차례입니다. 저는 윤서아입니다. 한때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저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도 삶의 한 장면을 조용히 건네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사연 속 인물을 위한 따뜻한 한마디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사연 낭독극장이었습니다.